그날 그는 단지 진단서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섰을 때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시간은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고 그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하나의 질문뿐이었다. 지금 무엇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만남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무너뜨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서울역 대합실의 전자시계가 14시 52분을 가리키던 그 순간 한석진은 혼자였다. 지하철 소음, 사람들의 발걸음, 방송 안내 멘트조차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었다. 방금 받은 종이 한 장, 거기엔 몇 줄의 의학 용어와 함께 단 한 문장만이 진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말기암, 전이 다발. 예상 생존 기간, 약 6개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병원을 나섰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눈앞은 흐릿했다. 한때 특수부대에서 수십 명의 생사를 책임지던 남자. 냉정하고 두려움이 없었던 사나이. 그에게 내려진 시한부 선고는 총알보다 더 조용했지만 더 깊었다. 그는 그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서울의 겨울 공기 속을 떠돌았다. 저녁이 가까워졌을 무렵 마포구의 허름한 골목에서 작은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간 그는 모서리 테이블에 앉아 김치찌개 하나를 시켰다. 손은 떨렸고 국물은 식어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식사에 있지 않았다. 식당 안쪽 계산대 근처에서 한 젊은 여성이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무능한 것들. 서비스란 게 없어.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녀의 앞에 현금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뺨에 닿을 듯한 거리였다. 그녀는 얼굴을 들지 않았다. 다만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과 붉어진 눈가가 보였다. 한석진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였다. 그러나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그 젊은 여자의 눈빛, 표정, 고개를 숙이는 자세,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그건 오랜 세월 전 자신이 거울 속에서 봤던 그 눈이었다. 슬픔과 단념이 뒤섞인 눈빛. 그녀의 이름은 지혜. 메뉴판 뒤쪽 벽면에 적힌 직원 소개 사진에서 겨우 확인한 이름 하나였다. 지혜. 그 이름마저 어딘가 마음을 찔렀다. 석진은 이유도 모르고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내고 그날 밤 그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지혜를 몰래 따라갔다. 여자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한 아이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휠체어에 탄 작은 소년.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년과 이야기를 나눴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석진은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만 벽에 등을 기댄 차에 주저앉고 말았다. 등 뒤로는 겨울 바람이 불었고 앞에서는 삶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낯선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밤이었다. 이유도 모른 채 멈출 수 없이 그 순간을 아무도 보지 않았고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이 모든 운명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고 모두가 잠든 후에야 끝이 났다. 지혜는 마포구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8평 남짓한 공간을 아이와 함께 나누고 살았다. 벽지는 곳곳이 벌어져 있었고 창문은 찬바람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엔 오직 한 사람, 아들 민준이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민준은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로 인해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지혜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직감했다. 그는 지켜야 할 이유였고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그를 위해 일했다. 점심엔 마트 시식 코너, 저녁엔 식당 서빙, 새벽엔 청소 아르바이트. 잠은 사치였고 꿈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혜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저 벽장 안, 오래된 트렁크 속에서 찾은 낡은 엽서 한 장.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들 여럿이 어깨를 나란히 한 사진. 그중 누가 그녀의 아버지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진 뒷면엔 흐릿하게 번진 잉크로 누군가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엽서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 엽서는 여전히 지혜의 서랍 안에 잠들어 있었다. 최근 지혜의 삶엔 이상한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식당에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한 노인 손님. 처음엔 단순한 단골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시키고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다. 관심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노인은 바로 한석진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식당 문이 열릴 때마다 먼저 그녀를 찾았다. 그녀가 땀을 닦는 모습, 주문을 받고 서둘러 움직이는 모습, 민준이에게 전화로 오늘도 잘 있었어? 라고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가 곧 고개를 숙이곤 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닐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자꾸만 혹시라는 생각이 싹 텄다. 지혜는 민준을 달팽이라고 불렀다. 그건 둘만의 은어였다. 천천히 움직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생명체. 민준은 늘 웃는 얼굴로 어머니에게 힘을 주었고 힘든 날이면 작은 손으로 지혜의 볼을 감싸며 괜찮아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말하곤 했다. 그 말 한마디면 지혜는 다시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별명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다. 민준이 처음으로 걷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지혜는 밤새 울며 병원 복도를 걷고 또 걸었다. 그때 병원 앞 화단에서 조용히 기어가는 작은 달팽이를 발견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존재가 고요히 꿋꿋이 앞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그래, 우리 아들도 달팽이처럼 살게 될 거야.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민주는 그날 이후로 늘 달팽이 모양의 스티커를 휠체어에 붙이고 다녔다. 친구들은 그걸 보고 놀리기도 했지만 그는 당당했다. 이건 나야. 엄마가 지어준 별명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 민준의 밝은 모습 뒤엔 매일 밤 지혜가 흘리는 눈물과 잠든 아이의 손을 꼭 쥐고 내일도 잘 버텨보자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편 한석진은 식당 외에도 민준이 다니는 학교 근처를 몇 번 찾았다. 그저 멀리서 아이가 웃으며 친구들과 놀거나 수업을 듣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위로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지혜가 자주 언급하는 민준의 학교 관계자 중 한 명의 이름이 너무 익숙했던 것이다. 강대환. 수년 전 군 시절 자신을 궁지로 몰았던 인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연일까? 운명일까? 왜 하필 그 남자의 아들이 자신이 지켜보고 있는 이 아이와 엮여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토록 마음이 불안한 걸까? 한석진의 마음속엔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곁을 맴돌 뿐이었다. 그날 밤 지혜는 민준이 잠든 뒤 서랍에서 엽서를 꺼냈다. 흑백으로 바랜 군복 사진, 그리고 맨 오른쪽에 서 있던 남자의 눈동자. 문득 식당에서 마주쳤던 그 노인의 눈빛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그 엽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설마 그럴 리 없지. 한석진의 과거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무게였다. 그는 특수부대에 몸담았던 시절을 외부에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그가 은퇴한 군인이라는 것만 알았고 그 이상의 질문은 어딘가 위험하다는 걸 눈치채고 피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하나의 작전이 있었다. 이따금 밤에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목소리,
찢어진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 그리고 이름도 남기지 못한 어느 여인의 얼굴. 기억은 무뎌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그를 쫓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정윤희였다. 북한에서 남아한 이중첩자라는 의혹을 받던 여성. 그러나 작전 수행 중 그녀는 한석진에게 중요한 정보를 건넸고 예상 밖의 신뢰가 오갔다. 불분명한 시간, 불확실한 감정 속에서 두 사람은 짧지만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전의 혼란 속에서 윤희는 사라졌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보고서에는 실종이라는 단어가 적혔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석진은 다시는 작전 중 민간인과 감정을 섞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윤희의 눈빛은 그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지혜를 처음 본 날, 석진은 단지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다. 닮은 듯한 인상, 익숙한 눈매, 비슷한 분위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착각은 불안으로 변했고, 불안은 의심이 되었고, 의심은 점차 확신을 향해 다가갔다. 그녀가 민준을 안고 버스를 기다리던 모습, 그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는 손, 가끔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윤희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결국 오래된 금고를 꺼내 열었다. 부대 시절부터 간직해온 자료들이 담긴 철제 상자. 군부대 명령서 사본, 작전 중 필사한 수기, 그리고 윤희가 남긴 유일한 흔적, 그 엽서의 복사본.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마지막 편지를 보냈고 아이가 태어나면 보여주고 싶다며 군복 사진을 함께 보냈다. 당시엔 상황이 급박해져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 그녀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모든 게 종결된 듯했다. 하지만 엽서 뒷면엔 그녀 특유의 말투와 지워지지 않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지혜. 그 순간 석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희가 말했던 이름 지혜. 그 아이가 혹시... 하지만 그는 그 가능성조차 두려웠다. 만약 맞다면 그동안 무엇을 놓친 걸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 만약 아니면 괜한 감정으로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 석진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한편 지혜는 민준의 학교 문제로 또 한 번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학교 측은 시설 부족을 이유로 민준의 특수교사 배정을 미뤘고 다른 학부모들은 간접적으로 민준이 반에 있으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 지혜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지만 아이 앞에서는 담담한 척 웃어야 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매일 밤 잠든 민준 옆에서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몰랐다. 그날 식당에서 노인의 시선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몰랐다. 그가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단순한 관심이나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석진은 그녀가 몰래 꺼내본 엽서를 생각하며 확신과 두려움 사이를 오갔다. 이제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혜는 그날 민준을 재우고 엽서를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다. 흑백으로 바랜 군복 사진 속에서 가장 오른쪽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 뭔가 이상하게 익숙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어머니가 울면서 혼잣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 사람만은 널 안 보면 좋겠어. 과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왜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지금 그녀 주변을 맴도는 그 노인, 정말 단순한 손님이기만 할까? 그녀의 가슴 속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3월의 끝자락, 서울의 하늘은 간신히 봄의 흔적을 품고 있었지만 민준의 교실 앞 공기는 얼어붙은 채였다. 교실 구석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와 책상 아래로 찬란하게 반짝이는 휠체어의 바퀴. 민준은 그날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반 친구 중 한 명이 그의 이름을 변형시켜 놀리며 손가락질했고 또 다른 아이는 일부러 그의 도시락을 밀쳐 바닥에 쏟아뜨렸다. 그 모든 장면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복도 끝에 서 있었다. 한석진은 무언가 터질 듯한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가슴이 답답했고 손이 떨렸다. 특수부대에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나온 그였지만 지금처럼 자신의 무력함을 실감한 적은 없었다. 민준의 눈빛이 어린 시절의 자신을 닮아 있었다.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울던 그 시절. 그 감정을, 그 상처를 너무 잘 알기에 더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민준이 휠체어를 밀며 학교 문을 나섰을 때 눈앞에 낯선 어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석진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망가진 도시락통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다. 민준은 놀라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눈빛의 안정을 느꼈고 잠시 후 도착한 지혜는 그 모습을 보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감사의 의미로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건네며 그녀는 처음으로 노인과 몇 마디를 나눴다. 그 순간부터 지혜의 식당에 그의 자리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고정되었다. 처음엔 그저 인사만 오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는 그 노인이 묘하게 편하다고 느꼈다. 단순한 친절 이상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말없이 그녀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시선이 위로가 되었다. 그는 결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조용한 진심이 전해졌다. 민준이 아프다는 날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고 지혜가 지친 날엔 말없이 음료값을 2배로 놓고 갔다. 말없는 응원이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대화는 최근 식당 주변을 자주 배회하고 있었다. 자신의 차를 불법 주차한 것이 문제되어 지혜와 말다툼을 한 이후 그는 계속해서 식당에 대한 불만을 퍼뜨리고 리뷰 사이트에 악성 글을 올리는 등 소소한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었다. 단골 손님 몇몇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지혜의 하루 수입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강대화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지역상권연합의 핵심 인물이자 부모의 배경으로 인해 암묵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석진은 우연히 그 이름을 듣고 멈칫했다. 강대환. 뼛속 깊이 기억에 박힌 이름. 과거 자신의 특수작전 중부대 내에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동료를 팔아넘긴 자가 있었다. 바로 그 강중식. 그의 아들이 지금 바로 지혜와 민준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은 운명이라고 하기에도 소름 끼쳤다. 인생은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그는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이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뒤돌아설 것인가? 결국 그는 그날 밤 지혜가 퇴근할 때 식당 앞 벤치에서 기다렸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메모가 있었다. 힘들면 말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지혜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메모를 집에 가져와 조용히 펼쳐보곤 오랫동안 멍하니 바라봤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건넨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민준의 사진 옆에 조용히 놓았다. 식당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강대화는 지혜에게 식당을 넘기라고 윽박질렀고 공사장 소음을 이유로 자주 단속을 보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와중에도 한석진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자주, 더 일찍 식당에 나타나 그녀를 지켜봤다. 말없이 뒷정리를 도와주거나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의 손길엔 무언가 절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석진은 지혜가 땀에 젖은 앞치마를 털고 있을 때 무심코 그녀의 팔에서 희미하게 남은 오래된 화상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과거 윤희에게서 본 주전자에 대었던 그 자국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음속 도미노의 첫 조각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확신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이치는 바람이 부엌 선반 위에 놓인 종이들을 흩날렸다. 지혜는 주말 아침, 민준이 잠든 틈을 타 오랜만에 다용도실 한쪽에 쌓아둔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유품들이 아직도 미처 손대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먼지를 털어내며 꺼낸 낡은 철제 사물함 하나, 녹슨 자물쇠가 달린 그 상자는 마치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무언가를 꼭꼭 감추고 있는 듯 보였다. 사물함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송을씨가 적힌 메모들, 그리고 바래진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자마자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안에는 과거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일렬로 서 있는 흑백 사진 한 장. 이미 여러 번 보았던 엽서와 똑같은 사진이었지만 이번에는 뒷면에 다른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 네가 이걸 보게 된다면 로 시작되는 짧은 글귀. 그리고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남겨진 이름 한석진. 그 이름을 본 순간 그녀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요즘 자주 식당을 찾아오던 그 조용한 노인의 이름과 같았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명확했고 우연이 아니길 바라기엔 너무 두려웠다. 지혜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가장 오른쪽 미소도 없고 표정조차 단단했던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식당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노인. 그 눈빛, 그 자세. 시간이 흘러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내려놓고 천천히 민준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숨결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날 오후 지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온통 혼란만이 가득했다. 손님을 응대하며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한석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도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국물을 떠먹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 순간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예전에 군인이셨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멈췄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도 더 묻지 못했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다. 그 이름이, 그 사진이 말해주는 진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다. 며칠 후 민준이 다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정기 검사 결과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희귀 질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가족 간의 유전적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혜는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에 제출할 자료가 없었다. 병원 측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치 가능성이 있는 기초 자료를 검색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병원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일치율이 매우 높은 데이터가 하나 발견되었고 그것이 등록된 인물은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노년 남성으로 이름은 한석진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사진, 메모, 그리고 식당에서 매일 마주했던 그 눈빛.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 화면엔 여전히 병원에서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한석진. 그가 민준과 유전자상 연관이 있을 가능성.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숨이 막혔다. 도대체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걸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는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의문과 혼란이 그녀의 가슴을 휘감았다. 그날 밤 그녀는 엽서와 사진을 모두 꺼내어 식탁 위에 펼쳐놓고 깊은 밤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했던 단편적인 말들을 하나씩 떠올리려 애썼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다. 단지 늘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떤 후회와 숨김이 묻어 있었고 넌 언젠가 알게 되겠지라는 말만 반복했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 사진 한 장을 넣고 집을 나섰다. 향한 곳은 식당이 아닌 그 노인이 매일 앉던 창가 자리였다. 그녀는 그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주변은 조용했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속삭이듯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제6화 말하지 않고도 드러난 진실본비가 조용히 마포의 골목을 적시고 있던 오후, 지혜는 식당 문을 닫은 채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컵 몇 개와 찬물만 남은 주전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였다. 며칠 전 병원에서 받은 메시지는 여전히 그녀의 핸드폰 속에 남아 있었고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환자의 유전 정보와 높은 일치율을 보이는 인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등록명 한석진. 그 이름이 주는 무게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흔드는 실감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추측이나 불안이 아니라 명확한 가능성이 된 사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그녀에게 없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국을 먹고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말없이 다가오는 진실은 때론 고백보다 더 잔인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식당 문을 열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그를 외면하지도 마주보지도 못한 채 그저 서빙만 반복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기대 아닌 기대가 피어올랐다. 어쩌면 오늘은, 어쩌면 지금은 그가 먼저 입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하지만 그날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남겨진 것은 빈 그릇과 놓여진 5,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그녀의 가슴 한복판에 남겨진 물음표들 뿐이었다. 지혜는 혼란스러웠다. 왜 그는 이토록 조용히 곁에 머무는 걸까?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입을 닫고 있는 걸까? 용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기회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는 달랐다. 그는 석진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리기도 전에 석진에게 안기고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고 가끔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것을. 그러던 중 지혜는 어머니의 지인이었던 병원 간호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지하철역 앞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묻듯 이야기했다.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지혜 씨 친아버지가 혹시 그때 윤희 언니가 몰래 간직하던 엽서에 있던 분 아닐까요? 제가 봤던 이름이 석진이었던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붙잡고 있던 실마리를 확실히 만들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인 것도 부정한 것도 아닌 말없이 숨만 멈춘 차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오래된 사진과 엽서를 꺼내 다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날 마치 마음을 굳힌 듯 민준에게 내일은 늦게 나갈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작은 종이봉투에 엽서와 유전자 결과지를 넣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식당 대신 공원으로 향했다. 석진이 가끔 혼자 앉아있던 그 벤치. 푸른 벚꽃 나무 아래 아직 꽃이 피기 전에 적막한 자리였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앉아 기다렸고 결국 혼잣말처럼 종이봉투를 벤치 위에 올려놓고 떠났다. 그 후 며칠간 그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걸 눈치챈 듯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처럼. 그 공백은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화가 나는 것도 원망도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슬펐다. 마치 아주 오랜 인연이 말도 없이 멀어져 버린 듯한 상실감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식당 문 앞에서 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눈빛은 더 깊었고 표정은 한결 피곤해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금도 늦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난 당신을 지켜보고 싶었고 말보다 먼저 알아봐 주기를 바랐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접었다. 그녀는 아직도 혼란 속에 있었고 상처가 회복되기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받아들이려는 준비의 기색이 스며 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말보다 선명한 진실이 그들 사이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한석진은 요즘 부쩍 더 피곤해졌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점점 두려워졌다. 눈 아래 짙어진 그림자, 푸석해진 얼굴, 잦아진 기침. 병원에서 받은 마지막 진단 결과는 여전히 서랍 깊숙이 접혀 있었다. 전이 확산, 적극적 치료 불가, 완화 치료 권장. 그 문장들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이제는 자신이 지혜에게 무엇인지, 민준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수 있는지를 놓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불편해졌다. 그날 아침 그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퇴역 후에도 버리지 못했던 작전 기록 대신 일상 단상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작은 수첩. 맨 뒤 장에는 아무 글도 없었다. 그는 볼펜을 꺼내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지혜야. 단 한 글자를 쓰는데도 그의 손은 멈칫했다.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결국 그는 수첩이 아닌 백지 편지를 꺼냈다. 그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진심의 기록이었다. 편지에는 말로는 끝내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담겼다. 윤희와의 만남, 작전 중 그녀가 사라졌을 때의 공허, 지혜라는 이름이 쓰인 엽서를 손에 쥐었을 때의 충격, 그리고 그녀가 엄마가 되어 있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느낀 복잡한 감정들까지. 그는 글 속에서 몇 번이고 사과했고 동시에 몇 번이고 감사를 전했다. 네가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이 반복되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는 그것을 봉투에 넣고 가슴 깊이 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그것을 건네지 못했다. 한편 민주는 요즘 유난히 외로워 보였다.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지혜의 표정 속에 깃든 묘한 불안감을 느껴서인지 그는 자주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 속에는 자신과 지혜, 그리고 조용히 뒤에 서 있는 한 남성이 함께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손을 맞잡고 있었고 하늘에는 커다란 달이 떠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을 몰래 접어 한석진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함께 넣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지혜는 민준의 행동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당황했다. 하지만 곧 웃음이 났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석진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기엔 상처가 많았고 혼란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민준의 책가방에서 그가 석진에게 건넨 그림의 복사본을 발견했다. 그 그림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아이의 마음은 이미 그를 가족으로 품고 있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며칠 후 석진은 편지를 건네기 위해 다시 식당을 찾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지혜는 바쁘게 움직였고 그는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손에 쥔 편지는 식탁 위에 올리지도 못한 채 다시 품으로 넣었다. 식사를 마친 그는 평소처럼 계산을 하려 했지만 그날따라 지혜는 그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여 인사만 건넸다. 그리고 돌아서던 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에 말해주세요. 그날 밤 석진은 민준의 그림을 다시 꺼내보았다. 그 조그만 송글씨와 따뜻한 색감이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끝내 쓰지 못했던 또 다른 편지를 꺼내려다 이내 손을 멈췄다. 아이가 먼저 다가와준 이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조용히 부드럽게 지켜보고 싶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로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그 밤 지혜는 식당에서 남겨진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누군가 두고 간 듯한 그것을 열어본 순간 마지막 장에 적힌 그녀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지혜야. 더 이상의 글은 없었다. 그 한 단어가 수백 마디 말보다 더 깊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결국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이미 글로, 눈빛으로, 매일의 행동으로 다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는 수첩을 조심히 닫고 천천히 가슴에 안았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위로처럼 느껴졌다. 5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지혜는 마포의 식당 안을 정성스럽게 꾸미고 있었다. 지역 사회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열리는 작은 후원 행사를 위해서였다. 장애 아동을 위한 따뜻한 한 끼라는 이름의 행사였고, 그녀는 민준과 같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식당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자그마한 현수막이 식당 입구에 걸렸고 평소보다 더 많은 좌석이 정돈되어 있었다. 민주는 예쁜 셔츠를 입고 자랑스럽게 엄마 옆을 지켰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분위기가 따뜻하게 달아오를 무렵 식당 안으로 검정색 정장을 입은 강대환이 들어섰다. 평소처럼 무례하고 오만한 표정이 아닌 다소 여유롭고 의도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혜는 그의 등장에 긴장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곧 그의 본심이 드러났다. 행사장을 둘러보던 그는 식당 외벽에 붙은 후원 포스터 일부를 찢어내듯 떼어내며 불만을 표했고, 이어 기자 몇 명과 함께 들어온 그의 모습에 식당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준비된 발표라도 하듯 중앙 테이블 근처에서 일부 손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이 정체불명의 노인을 불법 고용하고 있다. 그 노인은 과거 군 복무 시절에 민간인 인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던 사람이다. 지금도 매일 이곳에 드나들며 아이에게 접근하고 있다. 그의 말은 단정적이었고 일부러 큰 소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처음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들 중 한 명이 한석진의 사진이 실린 과거의 신문 기사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이며 상황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흑백 사진 속의 남자는 한석진이 분명했고 그 옆에 붉은 펜으로 적힌 문장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했다. 1994년 민간 정보 제공자 실종 작전 관련자 중 한 명, 단 한 줄. 단지 그 문장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겐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지혜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민주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식당 입구에 석진이 천천히 들어섰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듯 식당 안을 둘러보았고 곧 시선을 강대환에게 고정시켰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이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기에 사람들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석진은 격앙된 목소리로 항변하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외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민준의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고 천천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누구에게 한 말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강대환은 순간 당황한 듯 표정을 굳혔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려다 멈칫했다. 지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석진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은 저희 아이에게 가장 따뜻한 어른이었습니다.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희 가족입니다. 그 말에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이 그린 세 사람의 그림을 테이블 위에 펼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강대화는 허탈한 듯 웃으며 자리를 떴다. 그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명분을 잃었다. 언론들도 흥미를 잃은 듯 하나둘 철수했고 다시금 식당엔 따뜻한 음식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석진은 말없이 창가 자리에 앉았고 지혜는 평소처럼 그에게 국을 내주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날의 침묵은 그 어떤 설명보다 깊고 강렬했다. 그날 이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오히려 늘었다. 사람들이 식사 후 조용히 그림을 보고 후원함에 돈을 넣고 가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민주는 석진에게 새 별명을 붙였다. 우리 집의 바람막이. 그 단어는 장난 같았지만 그 의미는 아이의 진심 그 자체였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누군가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안심이 되는 사람. 그것이 그 노인이 아이에게 준 선물이었다. 한석진의 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속도로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손끝의 감각이 느려지고 아침이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기침이 올라왔다. 작은 숨결에도 쇠가루를 씹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는 식탁 한켠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입원 권유라는 글자가 적힌 진료 기록지는 손때가 묻은 수첩 사이에 조용히 끼워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이제 막 되찾은 지금 이 순간이 깨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지혜와 민준과 함께하는 일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을 걸었고 이따금은 근처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민준이 읽어주는 동화를 함께 들었다. 민준은 한석진을 할아버지라 부르며 당연한 듯 곁을 지켰고 지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가끔 짧은 미소를 보였다. 말수가 적은 세 사람이었지만 그들 사이엔 말보다 더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그 시간들이 그들 모두에게 새삼스럽고도 소중했다. 지혜는 이제 한석진의 존재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계하고 의심하고 상처받았지만 그의 침묵 속 진심과 민준에게 건넨 따뜻한 시선은 결국 그녀의 벽을 허물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조용히 꺼냈고 그 말에 한석진은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밤 그는 몰래 방 안에서 수첩 한 켠에 짧게 적었다. 들었다. 그 한마디로도 살아볼 이유가 충분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하게도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이름을 자주 잊기 시작했고 자신이 무엇을 하러 방에 들어갔는지도 헷갈려 했다. 민준의 이름을 부르려다 과거 작전 동료의 이름을 불러버린 적도 있었다. 지혜는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앉아 식사를 하려 했고 민준도 점점 말수가 줄어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는 누구보다 먼저 할아버지의 변화에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없이 더 자주 손을 잡았고 그림을 그려서 품에 안겨주곤 했다. 한석진은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민준에게 초콜릿 하나를 건네는 일에도 진심을 담았고 지혜에게 커피를 타주는 일에도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루만 더, 오늘 하루만 더. 그는 그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살아내고 있었다. 민주는 어느 날 유치원 발표회 때 쓴 글을 보여주었다. 내 가족은 엄마, 나, 그리고 우리 집의 바람막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말은 없지만 항상 내 옆에 있어요. 그 글을 읽은 한석진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꼭 안았다. 그날 밤 그는 고요히 앉아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군인 표창들을 정리하고 지혜의 이름으로 작은 봉투를 남겼다. 내용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그가 국가에 남겨둔 보험금 일부를 아이 앞으로 지정해 두었다는 증명서였다. 그는 더 이상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보호자가 되고 싶었다. 누군가의 방패가 아니라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마지막 생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다.
지혜는 그 변화들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어느 날 민준과 함께 작은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한석진 앞에 놓고 말했다.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날이니까요. 한석진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촛불을 불었다. 초는 다 꺼졌지만 그의 눈에는 작고 따뜻한 불빛이 살아있었다. 말없이 세 사람은 그날 저녁 작고 평범한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눠 먹었다. 하지만 그것은 세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가 되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기 전 한석진에게 말했다. 내가 다 커도 할아버지 옆에 있을 거야. 그는 대답 대신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지혜는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그들은 함께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아직은 끝이 아니었다. 지금은 함께 살아내는 시간이었다. 그날은 흐림과 맑음이 뒤섞인 봄의 끝자락, 일요일 아침이었다. 한석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고 기침도 덜했다. 기이하리 많지 몸이 가벼웠고 오래간만에 꿈도 꾸지 않았다. 그의 침대 곁에는 어젯밤 미처 읽지 못한 민준의 그림 편지가 있었고 그 옆에 조심스레 올려둔 오래된 지도 한 장이 펴져 있었다. 지도에는 바다와 산, 그리고 고성군 주광면이라는 작고 희미한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그곳은 그의 유년 시절이 남아있는 곳이자 윤희와 처음 만난 마을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없이 조용히 단 한 번만이라도 그들과 함께 걸어보고 싶었다. 새벽부터 그는 움직였다. 예전 군 시절에 입었던 점퍼를 꺼내고 주름진 셔츠를 다려 입었다. 그리고 수첩한 권지혜의 어머니 윤희가 남긴 사진 한 장, 그리고 셋이 찍은 최근 사진을 조심스레 작은 가방에 넣었다. 지혜는 아침을 준비하다가 그의 모습을 보고 물었고 그는 단순히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말끝은 짧았지만 눈빛은 유난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여행길에 올랐다. 기차는 천천히 도시를 벗어나 강원도의 푸른 산맥과 바다를 향해 달렸고 민주는 차창 밖을 보며 신기해했고 지혜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석진은 아무 말 없이 창문 너머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고성 바다였다. 윤희와 함께 마지막으로 걸었던 모래사장, 그리고 이따금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돌아갔던 그 골목. 그는 그것을 민준과 지혜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시간과 기억을 나누고 싶었다. 도착한 바다는 기대 이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모래는 부드러웠고 바람은 차분하게 불어왔다. 석진은 민준을 무릎 위에 앉히고 바다를 가리켰다. 여기가 네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곳이야. 그 말에 지혜는 순간적으로 멈춰 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입술과 눈가에 서린 감정을 읽으려 애썼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려던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석진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과 삶은 달걀, 귤, 몇 알,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그 소박한 음식을 나눠 먹었고 민주는 새우 모래족의 껍질을 주우며 웃음을 터뜨렸다. 지혜는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이 순간을 기억하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자. 식사를 마친 후 석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작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젊은 윤희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편지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미안했고 고마웠다. 내가 늦게라도 너에게로 돌아가게 해줘서 고마워. 그는 그 손수건을 모래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두 손을 모아 짧게 눈을 감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윤희가 있을 것만 같았다. 지혜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다.
모든 말이 불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품은 채 살아온 이 남자를 처음으로 깊이 이해하게 된 듯했다. 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에게 작은 필름 카메라를 건넸다. 사진 한 장만 부탁해요. 그렇게 셋은 바다를 등지고 서로 어깨를 맞댄 채 앉아 사진을 찍었다. 그것은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 가족 사진이었다.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민주는 골아떨어졌고 지혜는 그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석진은 눈을 감고 창밖을 바라보다 무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오늘 하루 정말 좋았어.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녁이 훌쩍 넘어 있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고 민주는 피곤함에 잠이 들었다. 지혜는 설거지를 마치고 문득 식탁 위에 올려진 카메라를 바라보다 웃었다. 거기엔 아직 현상되지 않은 그러나 영원히 가슴속에 남을 한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조용히 수첩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다. 초여름의 기운이 서울의 골목을 천천히 적시던 그날, 민주는 혼자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색연필을 꽉 쥔 채 종이 위에 커다란 하트와 3개의 사람을 그려 넣었다. 자신, 엄마, 그리고 바람막이 할아버지. 그림 속 세 사람은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배경에는 작은 바다가 그려져 있었다. 며칠 전 다녀온 바닷가가 아직도 그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아이의 세계에서는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로 기록되었다. 민주는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지혜의 스마트폰을 몰래 꺼내 삼각대에 고정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림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 영상 속에서 민주는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할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마지막에 작게 덧붙인 말은 예상보다 더 깊고 단단했다. 할아버지는 나한테 가족이에요. 아무도 몰랐다. 민준이 그 영상을 실수로 지혜의 SNS에 업로드해버렸다는 사실을. 단순한 비공개 저장이 아니라 공개 계정의 짧은 영상 피드로 업로드된 그것은 몇 시간 만에 수천 번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영상 속 아이의 순수한 말투, 조용한 음악, 정리되지 않은 집 안 배경,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 속의 군복 입은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곧 누군가는 영상 속 남성이 몇 달 전 언론에 나왔던 민간인 실종 작전 관련자와 동일 인물임을 주장했고 댓글은 빠르게 둘로 나뉘기 시작했다. 지혜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알게 되었다. 그녀의 휴대폰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렸고 메시지와 통화 요청이 밀려들었다. 처음에는 당황했고 이어서 분노가 일었으며 마지막엔 무력함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 평온한 일상을 다시 흔드는가. 그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고 영상의 주인공이 민준의 이름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 그제서야 모든 걸 이해한 그녀는 아이를 탓하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머리를 감쌌다. 한석진은 이 상황을 늦게서야 알았다. 지혜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사실을 전했고 그는 한참을 말없이 듣기만 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그 한마디 뒤로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기록해두었던 노트들을 모두 정리했다. 군 시절의 기록, 사진, 수첩, 그리고 지혜와 민준과 함께했던 일상들. 그는 그것들을 작은 종이 상자에 담고 상자 위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 그 영상은 결국 지역 언론사의 눈에 띄었고 기자들은 지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어느새 영상은 각종 포털 사이트에 세대 간 가족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반응은 갈렸다. 누군가는 군 과거를 이유로 비난했고 누군가는 아이의 순수함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그 누구도 이 작은 가족이 주는 진심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무렵 강대환 역시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는 처음엔 당혹스러워했지만 곧 기회를 감지했다. 반성의 메시지를 던지듯 자신의 SNS에 석진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고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시각을 배웠다며 석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고백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가식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졌고 그의 과거 행적을 꼬집는 댓글이 이어졌다. 대중은 이제 누구의 거짓말과 누구의 진심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예민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석진에게 지역사회 어르신 모범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엔 그 제안을 망설였지만 지혜와 민준이 설득했고 결국 그는 행사장에 나가기로 했다. 수상식 날 그는 준비한 말 없이 무대에 올랐다. 긴 침묵 끝에 단 한 문장만을 남겼다. 내가 오늘 여기 설 수 있는 건 나를 가족으로 받아준 두 사람 덕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에 앉아있던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사람들은 그를 따라 일어섰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석진은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침대에 누운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입계는 잔잔한 미소가 남아있었다. 민주는 그의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멋졌어요.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천천히 민준의 손을 쥐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충분한 답이었다. 그들은 그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방식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한석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짧았고 고요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가족으로 받아줘서 고맙다는 말. 그날 이후 그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외출도 조심스러워졌다. 아침마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고 민준이 옆에 앉아 책을 읽을 때면 자주 눈을 감았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숨을 쉬고 있었지만 시간은 마치 모래시계의 마지막 알갱이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지혜는 아버지의 방 안에서 낯선 양철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낡고 손때 묻은 상자 위에는 송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지혜와 민준에게.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노란빛으로 바랜 편지 봉투, 그리고 그녀의 어릴 적 소지품이 들어있었다. 머리핀,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했던 인형의 단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어린 지혜는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고 배경은 그녀조차 기억나지 않는 낯선 풍경이었다. 편지를 펴자 석진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널 처음 봤을 때 난 아무것도 몰랐어. 단지 마음속 깊은 데서 무언가가 흔들렸을 뿐이야. 그게 가족이라는 걸 알아차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늦어서 미안하다. 아버지란 이름으로 네 곁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난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 글의 말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가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겨진 시간 동안 너와 아이에게 바람막이가 될 수 있어 행복했다. 지혜는 편지를 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울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명확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민준과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석진이 사랑했던 고성의 그 해변. 바다에는 초여름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파도는 잔잔하게 모래를 씻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모래 위에 담요를 펼치고 앉아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그림을 꺼내 펼쳤다. 석진, 지혜,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단순한 그림이었다. 지혜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는 어디 안 가셨어. 여기에 계셔. 아이는 가슴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기. 엄마랑 나랑 매일 같이 있었던 사람은 그냥 사라지지 않아.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모래 위에 세 사람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새겼고 마지막엔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를 그 이름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기억하는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방식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혜는 식당을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꾸몄다. 벽 한쪽에는 바람막이 자리라고 적힌 작은 명패가 놓였고 그 자리는 매일 정성껏 차려졌다. 석진이 앉았던 그 자리는 이제 누구도 앉지 않았지만 항상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민주는 그 앞에 꽃을 꽂는 일을 맡았다. 가끔 손님 중 누군가 그 자리에 대해 묻기도 했지만 지혜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가족이 앉던 자리예요. 아주 소중한 분이요. 그 해, 겨울, 민주는 학교 발표회에서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아이는 주저없이 말했다. 우리 가족은 엄마, 나, 그리고 지금은 바람이 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말에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용한 감탄이 흘렀고 지혜는 눈가를 훔치며 박수를 보냈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어떻게 가족이 되었냐고. 혈연이 아니라면 무슨 연결이 있었냐고. 하지만 지혜는 안다. 가족이란 함께한 기억과 그 사람을 위해 울고 웃은 날들, 그리고 끝까지 곁에 있어준 시간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들이 나눈 진심은 어떤 증명서보다 깊고 어떤 유전자보다 강했다. 그 후로도 식당에는 많은 계절이 지나갔다. 민주는 점점 자라났고 지혜는 석진이 남긴 상자를 조심히 간직하며 살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잃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도 언제나 그들의 삶 어딘가에서 바람처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